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 오는 날 시장 앞에서 허름한 어르신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에서 그 어르신을 봤어요. 주식부자 박상우 회장 복귀.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그는 제 앞에 앉아 미소 지었죠. 그날 고마웠네. 우리 며느리들 사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사건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녀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치지 않던 오후였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물이 고여 발밑에서 반짝였고 그녀는 늘 하던 대로 회사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빠르게 걸었죠. 우산이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어차피 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길모퉁이에서 들린 쾅 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넘어져 장바구니를 쏟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 달려가 어르신을 부축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끝이 닿은 순간 축축한 셔츠 속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어르신의 구두가 심하게 달아있는 걸 봤어요. 뒤축이 거의 다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 보였죠. 비에 젖은 종이 상자 안에서 낡은 주식 관련 신문이 삐죽 튀어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도 주식을 하시나? 그 어르신은 숨을 고르며 작게 웃었어요. 이상한 세상이죠. 가진 게 많아도 손에 쥔 건 별거 없어요. 그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근처 찻집으로 모시고 들어가 따뜻한 차를 권했죠.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빗물을 녹였어요. 어르신은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하며 차잔을 손바닥으로 덮어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그냥 미소로 답했죠. 창밖 빗줄기 사이로 그분의 손목에서 금빛 시계가 희미하게 번쩍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광택이었어요. 낡은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빛이었죠. 잠시 후 계산을 하려던 그녀보다 먼저 어르신이 현금 몇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투자하겠소. 젊은 사람의 선의에 노인이 조금 보탠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끝내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고 창문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그들의 대화에 맞춰 리듬을 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시계의 빛을 잊지 못했죠. 고급 브랜드의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낡은 구두와 해진 셔츠 사이에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혹시 진짜 부자인데 일부러 저렇게 입고 다니시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웃으며 타이르려 했지만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궁금함이 잔잔히 일었어요. 다음 날 뉴스 속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으로 200억을 번 박상우 회장 복귀. 화면 속 인터뷰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죠. 그녀는 리모컨을 든 손을 떨어뜨렸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만난 바로 그 어르신이 뉴스 속 인물이었어요. 설마 화면 속 회장의 손목엔 그날 봤던 그 시계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린 분이 200억대 재산가라고? 믿기지 않았지만 얼굴과 시계, 그리고 그 특유의 말투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며칠 뒤 약혼자의 부모님을 뵙는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숨을 삼켰죠. 그날의 어르신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고마웠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뒤집혔어요. 비 내리던 시장, 젖은 구두, 그리고 반짝이던 시계의 의미까지. 약혼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두 분이 아는 사이셨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비 오던 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지. 그때 알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뜻밖의 인연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죠. 그 인연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날의 일이 생기기 전으로 잠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녀는 퇴근길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따라보곤 했어요. 그 소리가 마음속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죠. 이유 없이 시장 골목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딸깍이는 종소리가 귀를 스쳤고 포장마차 지붕을 때리던 빗방울이 장단을 맞추며 떨어질 때 그녀는 그 리듬 속에서 어르신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를 자꾸 떠올렸어요. 낡은 구두가 내던 젖은 발걸음 소리와 손목의 시계가 가끔 금빛을 반사하던 순간이 되살아날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조용히 가슴을 당겼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만나서 따뜻한 죽이라도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품었죠. 그 마음이 커질수록 평소 빨리빨리 지나치던 횡단보도에서도 초록불이 깜빡일 때까지 천천히 숨을 골랐고 신호가 바뀌어 사람들이 무리지어 움직일 때에도 일부러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며 혹시 어르신의 어깨가 빗속에서 다시 떨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차분히 훑어봤습니다. 어느 날 작은 국밥집에 들렀어요. 혹시 허름한 어르신이 다시 오시면 이 메모를 전해주세요. 그녀는 영수증 뒷면에 짤막한 글을 남기고 죽을 미리 한 그릇 주문해 두었죠. 글자들이 번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조심히 눌러 말리면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며칠 전에도 비 맞은 어르신이 혼자 들어오셨는데 손목에 찬 시계가 유난히 반짝여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 명품 아닙니까? 했더니 그냥 웃고만 나가셨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썹이 흔들렸죠. 아, 그래요? 전 그냥 오래된 시계 같은데도 유난히 깨끗해 보이길래요.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오래 써도 닦는 사람은 매일 닦죠. 그런 건 버릇이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느리게 맴돌며 어르신이 매만지듯 손목을 스쳤던 장면을 한 번 더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원룸 창틀에 앉아 방 안을 굴러다니는 고요를 들었습니다. 초침이 또각 박자를 새길 때마다 어르신의 말투가
그 박자에 맞추어 따라 붙었고 오늘은 내가 투자하겠소라는 문장이 귓속에서 마치 낮은 베이스처럼 진동했죠. 약혼자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3번 반복하던 끝에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상견례 확정이래. 시간 괜찮지? 응, 괜찮아. 약간의 쉼표가 통화 사이에 떴고 그녀는 그 틈으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말수가 적으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겉으로 티를 잘 안 내시는 편이야. 좀 조용하고 남 눈치를 안 봐.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어르신의 단정한 눈빛과 겹쳐지자 그녀는 알 수 없는 소름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휴게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증권 채널의 앵커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귀를 잡아 끌었어요. 개인 투자자, 시장 급락장에서 오히려 배당주 비중을 늘린 이력이 화제입니다. 화면 하단의 그래프가 오르내릴 때마다 틱하는 전자음이 울렸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듯 했지만 그녀는 그 소리에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제 국밥집 주인이 말하던 매일 닦는 버릇이란 단어가 다시 떠올라 누군가의 삶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손에 남은 습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퇴근길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에 물자국이 아직도 골목을 따라 긴 호흡처럼 남아 있었고 발걸음에 부서지는 작은 소리들이 저녁 공기를 서늘하게 울렸죠. 국밥집 주인은 그녀를 보자 익숙한 미소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 어르신 다시 오셨다 가셨어요. 그녀의 가슴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인은 계산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죠.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종이에 모서리가 접힌 자국을 따라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죗값은 제가 냈소. 덕분에 마음도 데웠소. 사람의 값은 시장이 아니라 마음이 정해줘요. 피. 그녀는 피라는 이니셜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며 어르신의 조용한 미소와 낮게 깔리던 목소리를 동시에 떠올렸죠. 메모지에서 은은하게 묻어나던 볼펜 잉크 냄새가 어제의 빈내와 겹쳐져 잠깐 눈이 시큰해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물자국을 지날 때마다 쓱 하고 미끄러지는 소리가 골목 끝에서 시작되어 창문턱에 잔물결처럼 부딪혔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파란 잉크로 감사라고 적힌 편지지를 반으로 접어넣고 봉투 겉면에 어르신께라고 새기듯 써내려가며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고마움이 이렇게 오래 몸을 덮이는 일이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마지막 줄을 마침표로 닫을 때 방 안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며 하루가 천천히 닫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약혼자와 마주 앉았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이 공기를 가르며 칙하고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대화를 몇 번 끊었습니다. 그녀는 그 끊김 사이로 마음속 질문들을 한두 개씩 꺼내놓았죠. 내 아버지, 혹시 평소에 시장 같은 데도 자주 나가셔? 약혼자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잘 안 나가셔.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소리까지
조용히 의식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복도 끝 회의실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주변의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잠깐 줄어드는 느낌과 함께 그녀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속보입니다. 오랜 잠행 끝에 박상우 회장 복귀 의사를 밝히며 다음 주 공식 석상에 설 예정입니다. 자막이 흘러가며 개인 투자자, 전설 배당 포트폴리오 같은 단어들이 번쩍일 때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사진의 미소에서 어딘가 낯익은 각도를 발견하자 심장이 작게 흔들렸고 어젯밤 메모의 마지막 글자 피가 전혀 다른 무게로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국밥집에 다시 들렀죠. 주인이 작은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누가 다녀가셨는데 이걸 꼭 전해달라셨어요. 박스 안에는 깨끗이 닦인 낡은 구두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조금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비는 옷을 적시지만 마음을 적시진 못하더군요. 덕분에 내일을 다시 신고 나가려 합니다. 피. 그녀는 사진을 가볍게 가슴에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 간판이 바람에 덜컥거리는 소리와 실내에서 끓는 국물의 조그만 숨소리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내일이 어제보다 덜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작은 확신을 이마 안쪽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편지들과 메모들이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한 문장으로 번개처럼 이어질 것이고 그 문장이 그녀의 삶을 다른 궤도로 밀어 올릴 거라는 사실을요. 상견례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은 가볍게 떨렸고 창문 너머에서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며 알람보다 먼저 하루를 깨우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젯밤 다림질해 둔 크림색 블라우스가 정갈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손끝으로 옷깃을 쓸며 작은 숨을 내쉬었죠. 괜찮아. 그냥 인사드리는 자리야. 하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을 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약혼자의 메시지가 떴어요. 아버지, 오늘은 컨디션 좋으셔. 긴장하지 마. 그 한 문장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더 세게 쥐었죠. 머릿속에서 낡은 구두, 반짝이던 시계, 그리고 메모의 이니셜 P가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녀는 짧게 웃어 넘기려 했지만 미묘한 불안이 손끝까지 번졌어요. 식당은 도심 외곽에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종소리가 청량하게 울리고 카운터 옆 수족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흔들었죠. 그녀는 자리 배치표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박상우라는 이름을 보고 잠시 시선을 멈췄어요. 박상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가슴이 천천히 수축하듯 조여왔습니다. 곧 약혼자의 어머니가 먼저 도착했어요. 단정한 분홍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미소 속에서도 냉기가 묻어 있었고 말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생각보다 단아하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져 잔을 잡을 때 살짝 흔들렸어요. 몇 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가게 전체의 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 종소리만 맑게 울렸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날 시장에서 도와드렸던 어르신이었어요. 시간이 한순간 멈춘 듯 느려졌습니다. 그의 구두는 반듯했고 낡은 셔츠 대신 잘 맞는 양복이 어깨선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박에 알아봤죠. 그 손목의 시계, 빛 속에서도 반짝이던 그 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약혼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머릿속은 아버지라는 단어만 반복 재생되었어요.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숨이 들리지 않았죠. 박상우 회장. 뉴스에서, 신문에서, 메모에서,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날 고마웠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그 한마디가 마치 빗물이 심장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죠. 모든 게 선명해지면서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식탁 위 그릇의 수저들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금소금이 났고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그날 회장님께서 응, 그날 내가 도와달라 부탁한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당신이었지. 그의 음성은 온화했지만 말의 끝은 묘하게 깊었습니다. 약혼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두 분이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잔 속의 물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걸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이 웃으며 말을 이었죠. 세상은 넓은 듯 좁지. 누가 내 옆에 설 사람인지 하늘이 먼저 보여주더군.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러움도 안도도 아닌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죠. 어머니의 눈빛은 잠시 날카롭게 번쩍였고 식당의 조명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박 회장은 가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어머니는 예의 바른 질문들을 이어갔죠. 어디서 일하세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하나하나 대답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중간중간 부드럽게 끼어들며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사람은 직업이나 배경으로 보는 게 아니지. 마음으로 봐야 해.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이더군.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떨렸습니다. 귀 안쪽에서 아직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죠. 그날 고마웠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기쁨과 불안, 호기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신 걸까?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전선줄이 흔들리며 내는 징하는 울림이 밤 공기에 길게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죠.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조용한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들려왔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귓가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고 그 속에는 무언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그 확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거대 기업의 회장,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남자. 그런 사람이 왜 자신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이 그날 그 길에서 그를 만났을까? 모든 우연이 너무 완벽하게 짜인 퍼즐 같았어요. 며칠 뒤 약혼자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식사하자. 아버지도 같이 계실 거야. 목소리에는 예의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딱딱한 냉기가 함께 들렸죠. 그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느리게 두드렸고 머릿속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주말 박 회장의 집은 서울 외곽의 언덕 위에 있었어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 들린 철컥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문을 여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를 닫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정원에는 잔디가 가지런히 깎여 있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무 잎이 규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질서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어요. 식탁엔 하얀 접시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녀가 의자에 앉자 약혼자의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는 너무 놀랐죠? 우리 집이 좀 갑작스럽긴 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놀랐지만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죠. 좋은 인연이라. 그 말 끝에 담긴 뉘앙스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박 회장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속엔 묘한 관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식사 중 어머니가 일부러 물잔을 옆으로 밀었어요. 잔이 넘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식탁 위 공기를 갈랐고 투명한 파편들이 바닥을 굴러가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데 어머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괜찮아요. 이런 건 익숙하죠. 다만 조심성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죠. 깨진 건 잔이지 사람은 아니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공기 속에서 모든 소리가 멎었고 그녀는 자신이 방금 구해진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내내 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음식이 입안에 닿아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수저가 그릇에 닿을 때마다 나는 짤랑하는 금소금이 신경의 표면을 긁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질문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시험하는 건지.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일에도 신중하게 생각해요. 감정으로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방금 깨졌던 유리잔의 파편이 빛에 반사되어 작게 반짝이던 장면을 떠올렸죠. 마치 감정도 그 파편처럼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설 때 박 회장이 현관 앞에서 그녀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비 맞았을 때 내게 손수건을 건넸던 거 기억하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그때 돌려드리지 못한 거요. 사람이 진심을 보일 땐 이렇게 한 번쯤은 젖어야 하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을 쥐었을 때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죠. DJ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비에 젖은 날에는 사람의 마음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 젖은 유리창에 번져 있었고 그 빛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어제의 장면들을 하나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박 회장의 집을 떠올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어요. 무언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예감.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녀는 진짜 절벽의 끝에 서게 될 테니까요. 며칠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어르신의 집에서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깨진 유리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박 회장의 낮은 목소리. 사람이 진심을 보일 땐 이렇게 한 번쯤은 젖어야 하오. 그 한마디가 자꾸만 귓속을 맴돌았어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문장 안에는 어떤 믿음의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출근길, 아침 지하철 안은 늘 그랬듯 삭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휴대폰 벨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바퀴가 레일을 스치는 마찰음. 그 모든 게 그녀의 생각을 자극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분은 왜 내게 그렇게 말했을까? 그녀는 가방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쥐었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는 희미한 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팀 회의 중 상사는 늘 그렇듯 그녀의 의견을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생각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다시 검토해봐. 말끝이 날카롭게 떨어졌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 의견 그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상사는 미간을 좁히며 웃었어요. 자신 있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확실히요. 회의가 끝나자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웠죠.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첫 결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커피를 내리던 기계에서 칙하는 소리가 났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투자해야지. 퇴근 후 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아직도 어르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국밥집 앞 우산꽂이에 걸어둔 투명 우산이 그대로였습니다. 비닐 위에 말라붙은 빗자국이 시간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산을 꺼내 들며 중얼거렸죠. 아직 안 가져가셨네요. 그때 가게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그분 어제 다녀가셨어요. 이걸 두고 가셨죠. 주인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시계는 그날 시장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그녀는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죠. 그 순간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발소리, 그리고 바람이 간판을 흔드는 소리, 모든 소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나 그냥 내 진심대로 가야겠어요. 며칠 후 그녀는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 주말에 아버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결심은 이미 마음 안에서 자라 있었습니다. 주말 박 회장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원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어르신이 직접 나왔습니다.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날 시장에서 그리고 그 손수건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그날 당신이 나를 도와줬을 때 난 이미 답을 얻었소. 답이요? 사람의 값은 가진 게 아니라 내민 손의 온도로 정해지는 거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던 문장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연결됐어요. 젖어야 한다는 말,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는 문장. 모두 그가 자신에게 건넨 살아있는 교훈이었죠. 박 회장은 정원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 내가 젊을 때 심은 거요. 처음엔 이렇게 작았지. 그는 손으로 작은 크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돌보다 보니 이렇게 컸소. 사람도 마찬가지요. 진심을 매일 조금씩 보이면 결국 큰 나무가 되는 거요. 그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 리듬이 이상하게 심장의 박동과 닮아 있었죠. 그녀는 손으로 가볍게 시계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살짝 스며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도시의 잠을 깨우는 듯 들렸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흘렀고 그 빛이 시계의 유리에 닿으며 희미한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어르신이 보낸 신호처럼요.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심은 한 번 젖으면 다시는 마르지 않는다는 걸. 며칠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들은 말이 선명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가진 게 아니라 내민 손의 온도로 정해지는 거요. 그 문장을 곱씹을수록 어르신이 왜 자신을 지켜보던 눈빛이 그렇게 복잡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딸처럼 아껴준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아직 존재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였죠. 회사에서는 오랜만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가 본사 심사 대상에 올랐고 상사는 그 공을 전부 자신에게 돌리며 회의실에서 당당히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디어 내가 처음 들은 건 이 직원 입에서였소.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회의실 문가에 박상우 회장이 서 있었죠. 정장 대신 회색 니트를 걸친 그의 모습은 시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 어르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증인이지. 이 사람은 남의 공을 가로챌 줄 모르는 사람이라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히며 단단한 울림을 냈어요. 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금은 회장보다 아버지가 먼저요. 내 며느리가 남의 그늘에서 작아지는 걸 보고 싶진 않소.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고였죠. 회의가 끝나고 회사 복도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띵 하는 소리가 잔잔히 퍼졌고 그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잠깐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날 어르신이 말한 투자가 뭔지. 그날 저녁 박 회장의 집에서는 가족 식사가 열렸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조기구이 냄새와 국물 끓는 소리가 어우러졌고 박 회장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우리 회사가 올랐더군. 그 덕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올랐지.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풀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며 말했죠. 저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오늘은 내가 많이 배웠어요. 그 말에 그녀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것 같았죠. 식사 도중 갑자기 번개가 쳤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그 소리가 집안의 대화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비가 오면 사람의 마음이 젖지. 그럴 때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식사가 끝난 후 그는 그녀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잔디 위에 빗방울이 반짝이고 먼 하늘에서 천둥이 멀리 울렸죠. 박 회장은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실패했을 때 남은 마지막 주식 증서요. 그때 깨달았지. 돈은 사라져도 나를 일으킨 건 결국 누군가의 손길이었다는 걸.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으며 말했어요. 저한테 이런 걸 주시면 그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듯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는 차례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정원에 희미한 무지개가 걸렸어요. 새들이 가지를 털며 짹짹 울었고 그녀는 그 소리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던 인연이 이렇게 자연스레 자신의 곁에 닿아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정원으로 나와 두 사람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 나누세요?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죠. 투자 이야기지.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이제는 달리 들렸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투자.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바라봤죠. 박 회장이 건넸던 낡은 시계는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어르신의 말이 되새겨졌어요. 사람의 값은 마음이 정해준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죠. 이제 나는 그 마음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날 밤 박 회장은 그녀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달빛이 얇은 구름 사이로 비치고 그 빛이 잔디 위 물방울에 닿을 때마다 작게 반짝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걸어가자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날 시장에서 왜 나를 도와줬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넘어져 있었어요. 그게 누구든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이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죠. 그날 나는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나갔소.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일부러요? 그래. 사람을 시험하려 한 건 아니었소. 그냥 세상을, 아니 나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내가 젊을 땐 돈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소. 수백억을 벌었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내 곁엔 진심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없었소. 사람들이 웃는 이유가 모두 돈 때문이었지. 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죠. 그래서 하루 그냥 사라져 봤소. 사람들이 나를 찾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무도 안 왔소. 그녀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당신이었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소.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정원 너머에서 바람이 스쳤어요.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하는 소리가 밤 공기에 섞였죠. 하지만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작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건 나도 몰라. 다만 당신의 눈빛이 그날 내게는 구원이었소. 그의 말 끝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전 알아요. 그날의 일은 행운이 아니라 제 인생의 숙제였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박 회장은 작게 웃었어요. 숙제라 그 말 참 좋구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호흡을 고르며 말을 이었죠. 사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도 이런 비가 내렸소. 그날 이후 난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갔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에 계셨던 거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그날 당신이 나타났소. 젖은 손으로 내 팔을 붙잡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가를 만들었소. 그녀는 손을 입가에 가져갔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인연이란 게 있더군. 내가 평생 쌓아온 건 숫자였지만 그날 당신이 내게 준 건 온도였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그날 어르신을 도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을 구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잔디 위를 스쳐 지나가며 서로의 침묵을 부드럽게 덮었죠. 박 회장은 손목에 시계를 풀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주식 같은 거요. 오르내림이 심했지만 결국 이 시계는 나를 버티게 해줬소. 이제는 당신이 가져요. 그녀는 고개를 젓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시계의 금속이 손바닥에 닿으며 차갑게 빛났죠. 그 순간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파고들며 노래하듯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이 그들의 대화를 기억하겠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아버님, 제가 평생 이 시간을 잊지 않을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됐소.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 거니까. 정원 한켠에서 작은 종이 울렸어요. 밤 공기 속에서 딩 하는 소리가 길게 퍼졌고 그 소리가 마치 여운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 안았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시계 유리에 닿으며 반짝였고 그 빛이 그녀의 눈에 박혀 오랜 눈물 끝에 미소로 번졌어요. 약혼자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와 그녀가 나누는 대화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나보다 먼저 서로를 알았구나. 그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날 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 박 회장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오소. 이 집은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또 다른 사람의 진심이 만나 만들어진 약속이라는 걸.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도로 위엔 얇은 물막이 햇살을 반사하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빛을 손끝으로 잡아보았죠. 손바닥에 묻은 온기가 어제의 행복보다 조금 덜 뜨겁게 느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짜 같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어르신이 건네준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초침이 또각또각 리듬을 새기며 조용히 흘러갔고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살짝 진동시켰죠. 그녀는 시계를 손목에 감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정원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 거니까. 그녀는 작게 웃었죠. 웃음 끝에서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짓는 조용한 미소였어요. 부엌에서 커피포트가 쉰하며 끓는 소리를 냈고 그녀는 그 소리 사이로 마음속 대화를 이어갔죠. 아버님, 이제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차례겠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일찍 일어났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 꿈을 꿨어. 그분이 또 비 맞고 계셨는데 이번엔 내가 우산을 들고 있더라. 남편이 그녀의 손목에 시계를 보며 말했죠. 그분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 소리가 그분의 마음이니까. 밖에서는 새들이 가지 끝을 털며 짹짹 노래했고 바람이 커튼 사이로 살짝 들어오며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녀는 그 바람을 가만히 느끼며 속삭였죠.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날 내민 손의 온도 잊지 않을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침은 먹었나? 오늘 점심에 우리 집으로 오게. 며느리가 해준 밥이 먹고 싶구만.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죠. 남편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네. 나도 아버님이 좋아. 그분은 내게 인생에서 가장 큰 걸 가르쳐 주셨어. 뭔데? 사람의 값은 가진 게 아니라 내민 손의 온도로 정해진다는 거.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날 아버지를 도와드렸구나. 응. 그냥 본능이었어.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손을 내미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날 오후 그들은 박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원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박 회장은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죠. 왔구만. 어젯밤 잘 잤나? 네, 아버님. 꿈에서 뵀어요. 좋은 꿈이었나? 네, 제가 아버님께 우산을 들어드리는 꿈이었어요.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 꿈이 현실이 되길 바라네. 그날 점심은 따뜻했어요. 식탁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박 회장은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역시 진심을 담은 음식은 맛이 다르구만. 어머니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좋네요.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충분해. 식사 후 박 회장은 그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사이에서 그는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젊었을 때 사진이야. 사진 속 젊은 박 회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죠. 그때는 돈만 쫓아다녔지. 사람은 안 보였어.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공의 순간들, 실패의 순간들,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까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사람을 보게 됐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도 배웠어요. 그날 아버님을 도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엔 빈 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리는 당신을 위한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을 위해 남겨둔 자리지.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는 그 사진을 앨범에 조심스럽게 붙이며 말했죠. 이제 완성이구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나중에 저런 앨범 만들자. 좋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무슨 이야기? 비 오는 날 엄마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선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만들었는지. 그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뒤 초침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방 안에 흘렀어요. 또각또각. 그 리듬 사이로 그녀의 호흡이 섞였죠. 그건 슬픔도 기쁨도 아닌 어딘가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햇살이 창틀 너머로 길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그분의 온도는 남아 있었어요. 그 말과 함께 모든 소리가 부드럽게 잔잔해졌어요.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날 그 비 속에서 멈춰 있었죠. 단지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형태로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차례라는 걸. 그날 어르신이 그랬듯이 여러분 진심의 온도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다음 비 오는 날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당신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선의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